오늘 우리는 관계 속의 인간이란 타이틀 속에서 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결혼의 영성이라는 소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사로 이 시간을 시작했으니 따로 기도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친밀한 사랑을 주고받게 만드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적 특성은 하느님의 모상, 즉 이마고 데이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당신의 모습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서로 상대의 성에 매우게 되는 것은 고상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하느님은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자 하와의 손을 잡고 남자에게 데려옵니다. 그렇지만 남자는 여자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기쁨과 설렘이 가득 차서 여자가 자기의 짝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의 눈이 뜨이면서 누가 자기 짝이라고 말해주지 않는데도 즉시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 짝을 감지해냅니다. 이것은 남녀 사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서로가 자기의 유사한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서로를 그리워하는 상사, 그리고 상사병은 그 뿌리가 어쩌면 하느님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은 왜 인간에게 이 상사와 상사병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낙원에 살던 아담도 고통도 없고 눈물을 흘릴 일도 없었지만 사실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을까요? 아담이 외로웠던 것은 그에게 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우자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상대자가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자가 존재하면서 비로소 세상에는 대화가 생겨나고 웃음이 터져나오고 노랫소리가 들려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세상 안에 들어오고 또 사랑하는 사람끼리 성적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창조 사업이 정말로 좋아 보이기 위해서는 인간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될 때 비로소 하느님의 창조 사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남녀의 상사가 하느님 뜻이라면은 결혼도 당연히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남녀는 반려자를 찾아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할 때 사람들은 내재적인 완전함이 형성되게 됩니다. 나의 배우자는 나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나의 무딤을 배우자의 섬세함이, 나의 연약함을 배우자의 강인함이 채워줍니다. 우리는 홀로 있을 때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 자신이 아주 약하고 쉽게 부서지는 존재이고 또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서 돌보아주고 의지할 반려자가 필요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또 나의 아픔을 쓰다듬어줄 반려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반려자 이외에 누가 나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을 것이며 누가 나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줄 것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반려자로 맞이하는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바로 첫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 반려자를 찾아 부모를 떠나고 결합하고 한 몸이 되는 결혼의 본질을 이루며 살던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갈수록 부부가 서로 알몸이 되지 못하고 돛옷을 입게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미룰 기간이 지나면서 배우자가 나의 발가벗은 부분을 감싸주기보다는 비난하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인생길에서 나를 보호해 주어야 할 배우자가 나의 약점을 공격하고 나의 가장 내밀한 부분을 건드리고 모욕하면 상처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준 상처는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욕을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잊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랑에 빠져있던 연애 기간에는 감정적으로 서로에게 깊이 매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대의 결점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상한 안경을 끼고 있어서 구리를 황금으로, 가난함을 풍족함으로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연애 감정이 사라지고 눈이 열리게 되면 상대의 모습이 거슬리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 갈등을 초래하는 요소는 서로 다른 행동 양식과 또 서로 다른 가치관들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고 다른 한 사람은 중간에서부터 짭니다. 한 사람은 방안이 어지럽혀 있으면은 견디지 못하지만은 다른 사람은 어지럽혀 있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TV를 볼 때 한 사람은 연속극을 보고 싶어하고 한 사람은 운동 경기를 보고 싶어합니다. 이런 차이들이 연애 시절에는 다 포용되는 듯 했지만은 시간이 가면서 걸리적거리는 것입니다. 연애 시기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면대 위에 머리카락이 보이고 화장실 거울 위에 널려있는 머리카락이 보이고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양말들이 거슬리면서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고 성질을 내고 거친 말이나 비판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던 사람이 적으로 변하고 매일매일 전쟁터가 됩니다. 사랑에 빠지는 체험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는 감정을 열병 또는 생리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참사랑과 구별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에 빠져 있는 것이 참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병에서 빠져나오더라도 계속 상대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사랑인 것이죠. 행복한 부부는 행복해지기로 결심한 부부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알몸을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감정적 황홀감하고는 상관없이 의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배우자의 알몸, 나약한 부분을 보호해주고 사랑하겠다는 의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결혼 서약을 주고받을 때 우리는 의지적 사랑을 약속하지 감정적 사랑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결혼을 통해서 행복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과 함께 행복을 향한 끝없는 노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뜨거운 열정이 사라지고 미룰 시기가 지나서 권력 다툼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면 더욱더 배우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이해는 사랑의 원천이며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해하면 하는 것만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배우자를 무엇을 보고 택하게 됩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의 조건과 배경을 보고 결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결혼하게 된 이유는 상대방의 큰 귀 때문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을 귀담아 들어줄 수 있는 마음, 단순히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헤아리면서 이해해주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우자의 배경과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나의 심정을 이해해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면 결혼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흔히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첫사랑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첫사랑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이해되어졌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늘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선생님으로부터 You are not okay 라는 말을 듣다가 첫사랑으로부터 You are okay 라는 소리를 처음 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받아들여지는 첫 체험을 한 것입니다. 배우자를 이해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배우자의 성장 배경을 이해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배우자가 나와 다른 성을 갖고 있는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라난 환경이 나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두 사람의 사이의 충돌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철저히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란 남자와 딸만 있는 집에서 공주같이 자란 여자가 상대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품어주겠다고 결심하고 결혼했지만은 상대의 성장 환경이 나와 어떻게 다른지 알지 못한다면은 결혼 초에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 때문에 못 살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나와 다른 성을 지닌 배우자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입니다. 도대체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성에서 나온 존재적인 차이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나는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남자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여자는 지극히 감성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적이라는 말은 남자의 독립적 경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은 성취 중심의 행동 양식을 갖습니다. 남자는 목적을 성취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은 자연히 이성의 바탕을 둔 보고용 대화가 됩니다. 반면에 여성적이라는 말은 여성의 친밀성 경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관계 중심의 행동 양식을 갖게 됩니다. 여성은 친밀감을 중시하고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들의 대화는 자연히 감정의 바탕을 둔 관계를 위한 대화가 됩니다. 모든 인간은 남자든 여자든 다 독립성과 친밀성의 경향을 갖고 있고 또 목적 중심과 관계 중심의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는 남자는 독립성과 목적 중심으로, 여자는 친밀성과 관계 중심으로 크게 치우쳐 있는 것입니다. 결혼 후 갑자기 달라진 남성의 태도, 연애 시절과는 사뭇 달라진 그것은 남자의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목표와 성취 중심인 남성의 특성상 결혼이라는 목표가 성취되기 전까지는 여자에게 모든 정성을 다 쏟지만 이미 결혼으로 그 목표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의도적이라기보다는 본능적인 것입니다. 남성들은 선천적으로 새로운 목표 달성에 모든 에너지를 쏟지만은
이미 목표가 달성된 것에는 소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남편이 당신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결혼을 함으로써 성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을 뿐입니다. 한편 친밀성 경향에서 관계 중심의 행동 양식을 갖는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은밀한 자기들만의 시간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목표 달성을 한 남자는 이제 결혼을 해서 함께 살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는데 굳이 밖에 나가서 분위기를 잡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남녀의 대화 방식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를 하였던 조지타운 대학의 데보라 테넌 교수에 의하면 그 차이는 선천적인 것이며 생리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는 양식도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현격하게 다릅니다. 남자아이들은 팀을 형성하는 게임을 즐기고 장난을 해도 승패가 있는 장난을 하고 그 팀이나 장난에도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장이 있고 부하가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놀아도 짝꿍끼리 작은 그룹 안에서 놉니다. 놀이도 승패와는 상관없는 줄넘기, 집짓기, 병원놀이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사이에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여자아이들의 주요 관심사는 친구입니다. 어디를 간다 해도 친구와 함께 가는지 안 가는지를 보고서 결정합니다. 신경학적으로도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남자는 주로 왼쪽 뇌,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응해서 논리적, 합리적 사고 방식을 하는 뇌가 발달되어 있고요. 여자는 오른쪽 뇌,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 대응하면서 느낌이나 감정, 직관을 다스리는 뇌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갈등은 대부분이 서로의 차이를 인식하지 않거나 혹은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여자는 남자의 독립성과 성취 중심의 경향을 이해하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고, 남자는 여자의 친밀성과 관계 중심의 경향으로 이해하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고 각자가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고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친밀성은 서로 의존하고 서로 평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남자와 같은 삶, 같은 감정, 같은 공간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고 그러한 바람이 충족될 때 삶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성취 중심, 목적 중심의 남자가 가장 살맛을 느낄 때는 자신이 능력 있는 남자, 신뢰할 만한 남자라고 인식될 때입니다. 반대로 견디기 어려울 때는 자율성을 누리지 못하고 여자로부터 부족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인식될 때입니다. 또한 독립성이 강한 남자는 여자로부터 청하지도 않은 충고와 비판을 받게 되면 아무리 관심이 애정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기분 나빠합니다. 신뢰받기보다는 지배당하고 있거나 비난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방식대로 하겠다고 고집부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가 자신의 불완전함이나 실수에 관계없이 여자로부터 늘 인정과 신뢰를 받고 싶어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혼 초에 아내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남편을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남편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고 애쓰고 좋은 모습을 보아도 인정해주기보다는 비판하는 것입니다. 양말 벗는 법에서부터 치약 짜는 법까지. 여자는 남자를 변화시키는 것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은 여자가 계속해서 남자를 교정하려고 한다면 얼마 안 있어 당신 때문에 못 살아 하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한편 관계 중심 속에 사는 여자가 가장 살맛을 느낄 때는 남자로부터 관심받고 이해받을 때입니다. 반대로 살맛을 느끼지 못할 때는 자신이 느끼고 말하는 것들이 남자로부터 무시될 때입니다. 남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여자가 이야기할 때 경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 관심받고 이해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경청을 통해서 충족되는데 그 점을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자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 남자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또한 흔한 실수는 여자가 자기 문제를 이야기할 때 성급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성취 중심의 행동 양식을 지닌 남자는 여자가 얘기하면 해결책부터 찾기 바쁘지만은 관계 중심의 행동 양식을 지닌 여자는 어떤 해결보다 마음속의 문제를 남자에게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잘못은 여자의 느낌의 세계, 특히 부정적 느낌의 세계를 뜯어 고치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흔히 쓸데없는 걱정 좀 하지 마. 그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그렇게 불평을 하려거든 차라리 하지 마. 등등 이런 표현들은 여성의 감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압하는 표현들입니다. 여자들은 삶이 힘들수록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들로 시달립니다. 현재의 문제는 물론이고 과거의 문제, 심지어는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잠재되어 있는 문제들, 심지어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날씨가 덥다거나 가뭄 문제에 이르기까지 걱정하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 세계에 감을 잡지 못하거나 그 감정을 뜯어 고치려고 한다면 여자는 절망감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부정적 감정을 판단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섣불리 해결책을 제시하려고도 하지 말고 사랑과 관심으로 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부부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랑의 저장 탱크, 러브 탱크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모든 부부의 가슴 속에는 배우자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는 사랑의 저장 탱크가 있는데 자신이 배우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느낄 때 저장 탱크의 수위는 높아지고 그렇지 못할 때 수위는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부부들은 서로의 저장 탱크를 충분하게 채워주지만은 반대로 불행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부부들은 저장 탱크가 바닥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저장 탱크가 바닥이 나면 무척 위험한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마치 기름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와도 비슷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의 저장 탱크를 채워주지 못하는 때는 상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랑의 욕구들을 충족시켜주지 못한 때입니다. 그것은 상대의 첫 번째 사랑의 언어를 몰라줄 때입니다. 배우자를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배우자가 원하는 식이 아니라 자기식으로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남자는 독립성 욕구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여자는 친밀성 욕구가 채워지기를 원하는데 다른 것으로 채워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는 남편이 직장에 나가서도 전화도 해주고 꽃도 사주고 부드럽게 말해주기를 원하는데 남편은 그러한 것들은 낯간지러운 짓이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그저 돈이나 벌어주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아내의 저장 탱크는 빌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는 독립성을 원하고 여자는 친밀성을 원한다는 사실을 얼마나 이해하고 존중하는가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의 승패를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신혼부부에게 배우자를 초반에 잡아야 인생을 편히 보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충고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여자는 독립성 중심의 남자에게 인정과 신뢰를, 남자는 친밀성 중심의 여자에게 관심과 이해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2000년 전 바오로 사도가 성서에서 이미 입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남자는 여자의 순종을 필요로 하고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아내들은 주님을 대하듯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그를 위해 자신을 넘겨주셨던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인정과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사랑은 관심과 이해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부부가 아무리 서로의 차이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부부 간의 갈등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갈등은 친밀한 관계에서 더더욱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 생기면 상처를 남기지 않고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만으로는 결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부부는 공정하게 싸우는 법을 압니다. 불만을 가슴에 오래 담아두면 둘수록 위험하게 됩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덮어버리기보다는 직면하고 제대로 싸워야 합니다. 제대로 싸운다는 것은 첫째, 싸움거리를 조심스레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갈등의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 적절한 때를 찾아서 싸워야 합니다. 넷째, 좋은 의도와 솔직함 그리고 나 전달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다섯 번째, 구약은 절대로 다루지 말아야 합니다. 신랑이를 벌이는 문제 중에 90%는 사실은 사소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싸울 가치가 있고 어떤 일은 그냥 지나쳐야 하는지를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싸울 때는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난 것이 진짜 원인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등의 원인이 명확치 않으면 싸움에 필요한 실탄을 여기저기서 공급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을 끄집어내고 절대로 공격해서는 안 될 인격적인 것에 상처를 주고 배우자의 부모의 탓을 하거나 성적 무능력을 공격하는 것 등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원인을 양쪽이 다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쪽만 갈등의 원인을 알고 있다면 혼자 화를 내는 식이 되어버리니까 통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통교는 상대가 내 말을 이해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갈등의 원인을 모르면 아무리 소리 높여 싸운다 해도 통교가 될 수가 없죠. 부부가 싸우는 것은 통교를 위한 것이 아닙니까? 싸움도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갈등이 일어났을 때 바로 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적절한 상황이 아니면 다음으로 미루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질이 나면 그 자리가 공적인 자리건 사적인 자리건 관계하지 않고 감정을 폭발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배설이지 관계 개선을 위한 건설적인 싸움은 절대 아닙니다. 싸울 때는 의도가 좋아야 합니다. 상대를 아끼는 마음 없이 싸운다면 그것은 싸움을 위한 싸움이지 이것도 파괴를 위한 싸움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나 전달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나 전달법은 나를 주어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나를 주어로 하는 것은 감정 표현이 파괴적으로 흐르지 않기 위함입니다.
너 전달법을 쓰게 되면은 배우자는 비난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즉시 방어 태세를 취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고 방어하게 되면서 큰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나 전달법을 쓰게 되면 상대방이 자신의 허물을 객관적으로 보고 나의 아픔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남편이 하루 종일 연락이 없어서 무척 화가 나 있다고 하자. 그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때 너 전달법을 쓰면은 당신 때문에 미치겠어요. 하루 종일 연락도 하지 않고 정말 나를 이렇게 무시하게 해요? 그러시면은 나 전달법을 쓰면은 내가 여러 차례 전화를 했는데도 당신은 전화를 받지 않고 또 전화에도 걸어주지 않아서 나는 당신한테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어요. 너 전달법에서 상대방은 비난과 비판을 듣게 되지만은 나 전달법에서는 객관적인 정보 전달 방법이기 때문에 전달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존 고트만 교수에 따르면은 결혼의 일치를 깨는 요소들은 비난, 멸시, 방어, 담쌓기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비난은 가장 파괴적이고 비열한 싸움이며 인격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멸시는 상대를 심리적으로 학대하는 것이고 방어는 배우자의 환경을 탓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이고 담쌓기는 냉전을 불러오고 장기전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런 싸움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부디 먼저 사랑하고 더 나중까지 지켜주는 부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초의 부부 사이에 하느님이 계셨듯이 오늘날의 부부 안에도 하느님이 계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부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과 이념, 그리고 삶의 목표를 제공함으로써 동반자 관계를 강화시킵니다. 오늘날 가정의 위기는 무엇보다도 하느님이 빠진 데서 오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생겼던 상처나 경향은 결혼식장을 나왔어도 그대로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은총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 일치가 없으면 부부 사이의 일치는 불가능합니다. 기도는 부부가 늘 일치할 수 있는 척경입니다. 하느님께 부부가 의탁할 때 어떻게 부부 사이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은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 존재 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가능하려면 먼저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홀로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반대되는 성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아담에게 도울 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남자는 자기 안에 여성을, 여자는 자기 안에 남성을 개발시킴으로써 자기 완성을 도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석심리학에서 남성적인 모습을 아니무스라고 하고 여성적인 모습을 아니마라고 합니다. 남성적인 심리는 행동 성향이 외향적이고 능동적이고 외부 세계와 관련해서 경쟁적이면서 또 통솔과 지배적인 욕구를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여성적인 심리는 행동 성향이 내향적이고 수동적이고 외부 세계와의 관련해서 섬세하고 온유하고 생명을 돌보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니무스는 과학을 발달시키고 아니마는 예술을 발달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니무스는 행동하고
아니마는 명상을 합니다. 아니무스는 자연을 정복하고 아니마는 자연을 찬미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성을 통해서 아니무스적인 특성과 아니마적인 특성을 한 인간 안에서 개발, 통합, 성장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성은 감정과 직관을 개발하고 온유함, 자애로움, 섬세함, 생명을 돌보는 마음을 개발해야 하고, 여성은 사고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고 객관성, 합리성, 질서, 통솔, 그리고 경쟁하는 마음을 개발해야 합니다. 나의 불완전함, 부족한 행동을 가장 잘 알고 알려줄 수 있는 존재는 나의 배우자뿐입니다. 나의 열등한 세계를 보충해 줄 능력을 지닌 배우자로부터 무엇이든지 기꺼이 배우려 할 때 나의 행위보다는 통합적이고 조화롭게 될 것입니다. 나와는 다른 경향과 가치를 지닌 배우자를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인내하면서 통합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스럽다는 영어 단어의 whole는 전체를 나타내는 whole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성인들이 성스러운 것은 그들의 삶과 행위가 통합된 인격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분석 심리학적 용어로 이것을 표현한다면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통합인 것입니다. 이제 집회서 4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짝지어 마주 있으며 서로 도와서 훌륭하게 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